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생선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식품 독성과 해양 오염을 연구해 오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양이라고 믿고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생선이 실제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품고 있다는 점이었죠.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절임 생선은 오히려 네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1위는 매일처럼 식탁에 오르는 고급 생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전국의 수산시장과 연구실을 오가며 생선 속에 숨어있는 독성 물질을 추적해왔습니다.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생선이 오히려 몸속에 독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생선 독성과 오염 물질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떻게 몸속에서 조용히 독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암의 씨앗을 키우는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생선 섭취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저는 가능한 많은 댓글을 읽고 답글도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선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소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큰누님의 친구분, 박성임 69세님 이야기인데요. 박성임님은 평생 생선이 몸에 좋다고 믿고 주 4회 이상 생선을 드셨습니다. 특히 절임 생선과 구운 생선을 좋아하셨죠.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사시니까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도 쉬웠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아침에는 꼭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고 저녁에도 생선찌개나 생선조림이 빠지지 않았어요. 주변 분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생선을 자주 드셨는데 본인도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피로가 너무 심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지만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60대 후반이면 이런 증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식습관을 천천히 살펴보니 문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방식 그대로 생선을 즐기셨던 것뿐인데 그 안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었던 거죠. 특히 직화로 구운 생선의 탄 부분을 아깝다고 다 드셨고 염장 생선도 짜다고 느끼면서도 맛있어서 계속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지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박성임님 같은 경우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선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생선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애쓰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사장에서 소개할 안전한 생선 섭취법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박성임님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을 부르는 생선의 위험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생선을 150도 이상에서 튀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하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180도 이상에서 조리할 때는 발암 가능 물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국내 식품안전 연구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생선 자체의 단백질이 고온에서 변성되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제가 만났던 김영대 68세님은 20년간 생선 튀김을 정말 즐겨 드셨어요. 특히 명태 튀김이랑 가자미 튀김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셨는데 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만성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60대 들어서는 피로가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대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간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튀김은 정말 맛있지만 월 1회에서 2회 이하로 줄이시고 찌거나 조림 위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긴 생선은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 부담도 커지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 독성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한 기름은 다시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름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꼭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여러분은 생선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염장 생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염과 아민이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위벽을 자극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거든요. 아시아 지역 대규모 조사를 보면 염장 생선을 자주 먹는 그룹의 위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박연호 72세님은 아침마다 염장 생선을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특히 굴비를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한 토막씩 드셨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드셨으니까 60년 넘게 이어온 식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70대 들어서면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위험 증상도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염장 생선을 드시려면 먹기 전에 30분 이상 물에 담가서 염분을 충분히 빼고 구이보다는 찜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에 담글 때 중간에 한두 번 물을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쓴맛이나 화학 냄새가 느껴지는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 있거든요. 염장 생선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요? 직화로 생선을 구우면 껍질이 바삭하게 타면서 정말 맛있잖아요. 그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300도 이상에서 생선 껍질이 타면서 다완탄화수소라는 물질이 생성되거든요. 이 물질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국내 공공기관 분석을 보면 탄 껍질은 속살보다 독성 물질 농도가 무려 10배 이상 높게 측정됐습니다. 정은배 65세님은 생선구이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구이를 즐기셨어요. 껍질이 바삭하게 탄 부분이 제일 맛있다면서 그 부분만 골라 드시기도 하셨대요. 일주일에 4~5번은 생선구이를 드셨는데 60대 초반부터 소화장애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계속됐고 나중에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받으셨어요. 껍질이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는 게 안전해요.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꼭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선구이와 술을 함께 드시면 알코올이 독성 흡수를 더 촉진시키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 같은 독한 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생선구이 드실 때 껍질도 함께 드시나요? 민물 생선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 생선도 기생충이 있을 수 있지만 민물 생선은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민물 생선에는 간디스토마나 요코가와 흡충 같은 기생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간이나 담도에 오래 남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국내 감염 사례 조사를 보면 민물회 경험자에게서 감염률이 무려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강용만 63세님은 낚시를 취미로 즐기시면서 직접 잡은 민물 생선으로 회를 자주 드셨습니다. 신선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특히 잉어회랑 붕어회를 즐겨 드셨는데 60대 들어서면서 원인 모를 피로와 우측 복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엔 단순 피로로 생각하고 넘기셨는데 1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간에서 기생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민물 생선은 절대로 회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기생충이 사멸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우측 복통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회를 자주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상어 지느러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상어 지느러미를 고급 보양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어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어서 수은이나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고농도로 축적되거든요.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결국 상어가 먹으면서 중금속이 계속 농축되는 거예요. 국내 수산물 분석에서도 상어류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정말 흔했습니다. 특히 수은 농도가 다른 생선보다 몇십 배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봉주 70세님은 상어 지느러미가 보양식이라고 믿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드셨습니다. 관절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 손떨림이 시작됐고 피로가 심해지셨어요.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셨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수은 농도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있었습니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아주 느려서 한번 쌓이면 빼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상어류 대신 고등어나 연어,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아서 중금속 축적이 적고 오메가3 같은 좋은 영양소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중금속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서 누적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평소 어떤 생선을 보양식으로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5가지 위험 요소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식탁 가까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제 본론을 확장해서 생선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멸치나 정어리, 청어처럼 작은 생선 위주로 바꾸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생선들은 수명이 1년에서 3년 정도로 짧아서 독성 축적이 적거든요. 큰 생선은 수십 년을 살면서 평생 먹은 먹이 속에 독성이 몸에 쌓이지만 작은 생선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도 좋고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다만 너무 짠 양념은 줄이셔야 해요. 멸치볶음 같은 경우 맛있게 만들려고 간장이나 설탕을 많이 넣는데 이렇게 되면 염분과 당분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을 선택하시면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 드신 생선 중에 가장 작은 종류가 무엇이었나요? 완전 가열 원칙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63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기생충과 세균이 사멸하거든요. 겉만 살짝 익히는 조리법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다 생선이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냉동 처리를 거친 생선이면 기생충 위험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완전 가열이 가장 안전해요. 탕이나 찌개, 찜 중심으로 조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탕은 국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영양소 손실도 적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생선찜도 좋은 방법인데 채소를 듬뿍 넣어서 찌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조리법은 무엇인가요? 저온 조리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일수록 독성 물질 생성이 증가하거든요. 직화 요리는 가능하면 최소화하시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도 15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춰서 조리하세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븐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200도 이상으로 올리지 마시고 150도에서 180도 사이로 유지하면서 조리 시간을 늘리시는 게 안전해요. 겉은 바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속까지 골고루 익고 독성 물질 생성도 줄어듭니다. 생선 요리할 때 온도를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선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조합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독성 흡수를 줄여주거든요.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해독 효과가 뛰어나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좋고 당근이나 파프리카 같은 색깔 채소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줄어드니까 주의하세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나 나물을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매 끼니마다 채소를 200g 이상 함께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접시 절반은 채소로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 드실 때 어떤 채소를 주로 함께 드시나요?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를 찾는 것도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신선도와 보관 방식에 따라서 독성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보관했느냐에 따라 세균 번식이나 산패 정도가 달라집니다.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물이 많이 흐르는 생선은 주의하셔야 해요. 약품 처리를 했거나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일 수 있거든요. 생선을 고르실 때는 아가미 색깔이 선명한 붉은색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가미가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했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눈이 맑고 튀어나와 있는지도 봐야 해요. 눈이 흐리거나 움푹 들어가 있으면 오래된 생선이에요.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생선 사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인가요? 냉동 생선을 해동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실온에서 급하게 녹이면 표면부터 녹으면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거든요. 냉장실에서 하룻밤 정도 천천히 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시간이 없으면 흐르는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실온에 오래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실 때는 해동 모드를 사용하시고 중간중간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녹여주세요. 부분적으로 익는 걸 방지하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해동하지 마시고 드실 만큼만 해동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해동한 생선을 다시 냉동하면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세균 증식 위험도 높아집니다. 생선 보관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구입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 냉장 보관은 1일에서 2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보관하시려면 냉동하셔야 해요. 냉동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에 담거나 랩으로 꼼꼼하게 싸서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빨라지고 냉동 화상도 생깁니다. 냉동실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셔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냉동 생선도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 그 이상 보관하면 맛과 영양이 떨어져요.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로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선 먹는 시간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소화가 안 되면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조리도구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생선 조리에 사용한 도마나 칼은 바로 세척하시고 뜨거운 물로 소독하세요. 생선 냄새가 밴 도구는 식초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도마는 생선 전용과 채소 전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교차 오염을 막는 방법입니다. 생선과 함께 마시는 음료도 중요한데요. 녹차나 레몬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고 레몬의 비타민C도 해독 효과가 있거든요. 반면 탄산음료나 단 음료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생선 먹고 바로 드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이렇게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생선 종류 하나 골라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과 실제 연구 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건강을 잃느냐 지키느냐를 결정하거든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튀김이나 직화구이, 염장생선, 상어류처럼 위험이 큰 생선을 자주 드시면 독성 물질이 몸속에 천천히 쌓이면서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디고 피로가 잘 가시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된 독성의 영향일 수 있어요. 반면 올바르게 관리하면 생선은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재료예요. 조리 온도를 낮추고 작은 생선을 선택하고 채소와 함께 먹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생선을 먹어도 위험하게 먹느냐 건강하게 먹느냐는 생활 습관 한두 가지에서 갈리는 거죠. 저도 연구 초기에는 생선의 위험성을 잘 몰랐어요. 그냥 건강식품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수십 년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장을 보러 가신다면 딱 한 번만 생선을 선택할 때 색깔과 탄력, 아가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오는 독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한 번만 더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선 드실 때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브로콜리든 시금치든 상관없어요. 접시에 생선과 채소를 반반씩 담아서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독성 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 가능하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생선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암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음식군과 안전한 대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 중에 실제로는 위험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생선을 자주 드시는지, 어떻게 조리하시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